시작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자료 나가 있는 78페이지 문제를 좀 보시면 효용함수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미니멈 x, y입니다. 레온티F형 효용함수고 현재 가격은 x제 가격이 2만원, y제 가격이 3만원, 그리고 소득은 100만원이라고 가정이 되어 있고 보통 수요를 구해라 구하면 될 것이고 어제도 해봤습니다. x제 가격이 만원으로 하락하는 경우 보상변화 밑줄, x제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2만원에서 만원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보상변화를 구해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번째, x제 가격이 만원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동등변화를 구해라. 밑줄,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비교하고 이유를 설명해봐라 되어 있습니다. 일단 평면을 하나 그려서 보상 변화를 표시해 보세요. 다 지금 했습니다. 지금까지. XY 평면 하나 그리고 가장 먼저 레온티F형 효용함수의 경우는 가장 먼저 뭘 그렸어? 원점에 빠져나오는 반직선을 그렸잖아요. 꼭지점의 궤적. 예산선이 어떻게 돼? 완만해져요? 가팔라져요? PX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완만해지지. 그래서 예산선은 가파른 예산선에서 완만한 예산선으로 바꿔. 표시하세요. 두 개의 예산선을. 최초의 예산선 L0, 새로운 예산선 L1. 선택점을 표시하고 원점에 빠져나온 반직선 상에서 y = x 상에 선택점을 표시하고 L자를 표시하고 L자. 그리고 변화 이후의 예산선을 변화 이전의 선택점까지 되돌려 보상을 해요. 이미 다 했어. 지금까지 우리 다 한 거야. 그냥 확인할 뿐이에요. 보상 변화 크기를 표시를 해요. 수직축에다가. 자, 거기에 가격 하락 시 나타나는 소비자의 선택점에서 누리는 효용 있고요. 그 확인만 좀 해보면 자, 변화 이후 가격을 변화 이전의 무차별선을 잡아두고 되돌렸다. 이렇게 되돌렸다. 이렇게. 그래서 요 크기가 지금 뭐냐면 보상 변화인데, 보상 변화. 가격 하락 시 효용 증가분을 가격 변화 없이 달성하고자 하면 얼마의 소득이 필요하냐. 이게 뭐라고? 대등 변화예요. 그쵸? 문제에서 PX가 2만원, PY가 3만원, 소득은 100만원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최초의 예산선은 뭐예요? 최초의 예산선 L0는 최초의 예산선은 뭐지? PX, X, PY, Y equal M 2만 X, 3만 Y, 100만 이게 최초의 예산선이고 새로운 예산선은 x제가 만원으로 떨어졌네. 그러니까 만 x 플러스 3만 y. 소득은 100만원. 이게 최초 예산선. 요게 L0, L1. 아까 예산선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고, 선택점을 우리가 보통 수요는 효용함수가 어떻게 생겼으니까 미니멈 x, y 이렇게 효용함수가 주어져 있고 우리가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에 어떻게 구한다? 보통 수요는 y = x 두 제와의 관계식을 찾고 두 번째는 예산선상의 점이다. 이랬어요. equal m. 요걸 연립을 했더니 나오는 것은 뭐예요? x는 px 플러스 py. 아까도 해봤어. m. y는
똑같이 px, py, m 그래서 y하고 x가 물론 보통 수요가 같습니다. 같아. 응? 같아. 자, 처음에 최초의 선택점에서의 x제 소비량 몇 개겠어요? 몇 개야? 여기 2만, 3만, 100만, 5만 분의 100만. 그래서 20개. 20개. 최초의 선택점에서 20개, 20개. 그리고 새로운 선택점 이 점은요. 몇 개겠어? 10,000, 30,000. 그래서 13,000, 4만 분의 100만. 25개씩. 대략적인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그래프를. 자, 그러면 보상 변화의 크기와 대등 변화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지출 함수로도 구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아까 봤던 소비자 잉여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소비자 잉여는 수요 곡선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쭉 px x 평면에 최초의 소비 선택점은 20단위에서 x제의 가격은 얼마였어요? 처음에는 얼마? 2만원. 나중에 만원은 떨어졌잖아. 그래서 요 2만원의 가격에 몇 개를 소비했어? 20개를 소비하고 있었잖아, 여기. 그런데 가격이 만원으로 떨어졌어, x제 가격이. 몇 개를 소비해? 25개를 소비하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두 점을 연결하는 것이 무슨 효과? 가격 변화 전체 효과. 이게 마샬리안 디맨드 커브다. 마샬 수요, 보통 수요다, 보통 수요.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대체 효과만을 반영한 수요다. 이게 컴펀세이티드 디맨드 커브, 보상 수요다. 보상 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르단 말이죠. 달라. 가격이 L0에서 L1으로 변했을 때 변화 이후 가격을 중심으로 변화 이전의 효용을 달성할 때 필요한 소득 변동분은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대체 효과가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전혀 나타나지 않는, 다시 말하면 20단위에서 대체 효과가 전혀 없는 이런 무슨 수요 곡선이죠? 보상 수요 곡선. 자, 여기서 파란색과 노란색 사이에 대체 효과도 없죠. 그렇죠. 여기서도 대체 효과가 없어. 그 말은 효용 수준을 I1의 효용 수준, I0의 효용 수준을 가지고 각각의 효용에 따라서 효용을 I1으로 잡아놨을 때 변화 이전 가격을 노란색 바깥으로 밀어낸 대체 효과를 찾았고, 요거는요 I0를 중심으로 변화 이후 가격을 변화 이전의 효용으로 보상을 했고, 그러니까 보상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 변화 이후 가격을 변화 이전의 효용을 달성할 필요한 소득 변동분, 이거는 무슨 효용이 중심이에요? I0가 중심이잖아. 가격 체계는 L1이고. 그 이해되시죠? 그게 무슨 변화? 보상 변화. 그게 보상 변화. 효용을 I0를 중심으로 우리가 묶어뒀을 때 대체 효과를 반영하는 보상 수요는 이거야. 그러면 요 면적이 뭘 의미하냐면 보상 변화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뭘 중심으로? I0의 효용을 중심으로. 가격 체계는 L1의 가격 체계로. 두 번째, 자, 여기 지금 여기요. I1의 효용을 중심으로
대체 효과를 반영한 선택점을 쭉 그려봤더니 여전히 이 가격 체계가 이렇게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이게 무슨 수요? 보상 수요. 그러니까 보상 수요는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다. 얘는 뭘 중심으로? I0를 중심으로 한 보상 수요곡선이고 얘는 I1을 중심으로 한 보상 수요곡선이다. 좀 어렵습니다. 요 I1을 중심으로 한 보상 수요 요거는요. 변화 이전의 가격 체계를 가지고 변화 이후의 효용을 달성한 이 노란색이잖아요. 이 노란색의 사이는 보상 변화, 대등 변화. 대등 변화랬지. 그래서 요 I1을 중심으로 한 보상 수요 곡선으로 판단을 해보는 것은 요거는 뭐라고요? 대등 변화다. 노란색은 무슨 변화? 보상 변화. 요 전체가 대등 변화. 그런데 요거는요, 마샬 수요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도 또 하나 있다. 요 보통 수요 곡선으로부터 잉여를 판다는 것은 잉여를 판단하면 이거는 소비자 잉여가 됩니다. consumer surplus, 소비자 잉여. 그래서 요 면적을 A 영역, 요 면적을 B 영역, 요 면적을 C 영역 이렇게 한다면 CV compensating variation은 A 면적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CS 소비자 잉여에 해당하는 것은 뭐요? A 플러스 B. 그리고 equivalent variation에 해당하는 것은 A 플러스 B 플러스 C다. 대체 효과가 존재하지 않고 소득 효과가 존재하죠. 여기서는. 그래서 아까 CV와 EV의 관계 중에 소득 효과가 제로일 때는 CV와 EV가 같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소득 효과가 물론 제로가 아닙니다. 대체 효과가 제로지. 그래서 얘하고 얘가 달라. 다를 수밖에 없어. 일반적으로 다르다고. 크기는 아주 쉽지. 면적 10,000원, 20단지, 20만원. A는 20만원. 요거는요, 10,000원, 25단위, 25만원. 그래서 여기는 20만원이고, 여기는 25만원. 그래서 보상 변화와 대등 변화의 크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다리꼴 면적도 찾을 수 있겠죠. 위아래 두 개를 더해서 나눠버리면 되니까. 일단 보상 변화와 대등 변화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해두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어디를 좀 보시냐면 실전 200제로 가겠습니다. (58페이지) 18번 문제. 58페이지 18번 문제. 그 토픽이 뭔가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들 중에는 저가 자동차가 있고 고가 자동차가 있는데 저가 자동차보다 고가 자동차가 더 많은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저가 자동차를 X제라 하겠습니다. 고가 자동차를 Y제라 할게요. 시장에는 고급 자동차가 더 많이 돌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이런 현상을 목격할 수 있는 이유를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설명해봐라. 단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저가 자동차와 고가 자동차의 밑줄 긋읍시다. 수송 비용은 똑같다. 실제로 해외에서 여러분 이제 수입차를 사올 때 가격이 비싼 차 그리고 저렴한 경차 어떤 게 수송비가 높을까요? 보험 비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가 자동차가 훨씬 수송 비용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수송 비용이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버렸어. 두 재화에 대한 소득 소비 곡선은 직선이다 밑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인데 소득 소비 곡선이 직선이래네요.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들의 소득 두 종류의 차에 대한 무차별 곡선의 형태는 동일하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써놔요. 두 나라의 소비자의 선호 체계가 똑같다. 선호 체계가 똑같다. 수요 조건은 동일하다. 수요 조건에 의해서는 상대 가격 체계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수요 조건으로부터는 뭐가 변하지 않아? 가격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두 나라의 수요 조건이 똑같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두 나라 사회 우생 함수나 또 효용 함수가 똑같다고 보통 가정을 하는 것인데, 자, 이런 경우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소득 소비 곡선이 직선이라는 것은 소득 변화에 따라서는 두 재화 소비량이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XY 평면의 소득 소비 곡선이 원점부터 반직선이야. 예를 들어 직선으로 나왔어.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라 그랬냐면, 요렇게 나갈 때 이 선택점을 연결을 했더니 원점에 빠져나오는 반직선이에요. 예컨대 이러면.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인컴 컨섬션 커브가 직선이라는 것은 이런 식의 의미야 지금. 그렇다면 이 소득이 아무리 변해도 두 재화의 소비 비율이 변함이 없는 거죠. 이렇게 소비 비율이 일정한 거잖아. 요렇게. 소비 비율이 일정한 거죠. 다만 해외에서 물건을 사왔는데, 자동차를 수입했는데 시장에는 고가 자동차가 많이 돌아다니더라 이거요. 그 고가 자동차가 많이 돌아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많이 수입했으니까 그렇겠지. 왜 많이 수입했을까요? 값이 비싸니까? 아니, 상대적으로 더 싸니까. 절대로 비싼 거는 고가 자동차 당연히 절대로 비싸지. 그런데 수송 비용을 감안했을 때 상대적으로 국내에 가져왔더니 더 싸. 그래서 해외에서 돌아다니는 것보다 국내에서 더 싸니까 고가 자동차를 더 많이 수입했다 이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싸졌다는 것은 뭐지? 상대 가격이 고가 자동차가 더 저렴해진 거야. 그러면 아까 우리가 가격이 변했을 때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대체 효과는 그 상대 가격 변화에 따른 효과라고 아까 제가 개념에 밑줄을 그었잖아요.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의 변화에 따른 효과라 그랬잖아. 근데 실질 소득의 변화에 따라서는, 이 소득 변화에 따라서는 소비의 비율이 변해 안 변해? 고가 자동차, 저가 자동차 소비 비율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순수하게 뭐 때문에 변했다는 거예요? 대체 효과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대체 효과를 설명해봐라 이것이에요. 자, 그런 개념을 잠깐 알아두고, 일단 설문의 정리, 분석의 기초에다가 밑줄 긋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미시경제학의 답안은 전형적인 답안의 형식이 있습니다. 분석의 기초에서 그 설문의 정리의 동그라미, 문제에서 준 가정들이라든가 문제에 준 이론이라든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줘. XJ 가격이 얼마, YJ 가격이 얼마, 소득이 얼마 뭐 이렇게 주면 그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줘 여기다가 처음에. 그리고 나서 뭘로 설명하라고 했어요? 이런 현상을 목격할 수 있는 원리를 경제 원리에 입각해 설명해라. 그러니까 경제 원리는 지금 뭐 소비자의 행동 원리지 지금. 그래서 소비자 선택의 기본 원리 그렇게 돼 밑줄 긋고, 한마디로 효용 극대화다. 예산 제약하에서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 극대화다.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PY분의 PX 이퀄 MRS XY는 효용 극대화 조건이지.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봤던 maximize utility 하면서 subject to pxx 플러스 pyym 이걸 가지고 mrs xy equal pym px 이거 했던, 계속 그걸 그냥 간단하게 쓰는 거야. 소비자 선택 원리 이러면서. 그 다음에는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고, 그거 보니까 슬러치기 방정식이네요. 뭐 이런 때 간단하게 한번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슬러치기 방정식이 뭐 엄청난 게 아니고,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갖다 놨는데,
일단 그 수송 비용과 상대 가격 변화 거기다가 별표. 외국과의 교역이 이루어지면 기본적으로 물건 사와할 때 배로 운송해야 되니까 운송비가 듭니다. 밑줄 수송비가 발생해요. 그때 상대 가격이 변하게 되냐 안 변하게 되냐,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고급 자동차도 수송 비용이 드는데 저급자에서 수송 비용이 들고 똑같은 수송 비용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상대 가격이 바뀌지? 바뀝니다. 그게 바뀌어. 그걸 우리가 보자는 거야. 문제에서 문제를 좀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분석의 기초에서 먼저 설문을 정리를 했고, 두 번째는 소비자의 최적화 행동 원리, 효용 극대화 행동 원리를 간단하게 좀 썼고, 두 번째는 수송비 이게 생겼을 때 상대 가격이 변한단 말이죠. 상대 가격이 변해. 왜 이걸 봐야 돼? 우리가 대체 효과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대체 효과를 찾으려고. 소득 효과에 의해서는 X, Y 두 재와 뭐가 변하지 않으니까, 소비 비율이 변하지 않으니까 대체 효과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대체 효과를 찾기 위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상대가 어떻게 변하는지. 요 PY분의 PX. 물론 여기 설문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뒀었냐면, 설문을 정리하면서 X제는 저가 자동차가 그랬고 Y제는 고가 자동차라고 가정을 했어. 지금 이건 저가야, 얘는 고가고 이 자동차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고가 자동차분의 저가 자동차에 우리나라의 가격이 아니라 현지 시장 가격이다 이렇게 합시다. 현지 시장 가격. 미국에서 사오면 미국 시장 가격이야. 일본에서 사오면 일본 시장 가격이고, 그리고 요 PY 플러스 S만큼 수송 비용이 들어,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려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PY 플러스 X, PX 플러스 S로 이렇게 우리나라 한국에서 시장 가격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상대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 위해서 하나에서 하나를 빼버려요. 그러면 분모를 통분을 하게 되면 PY 플러스 S가 될 거예요. 분자는 PX, PY 그리고 S, PX PX, PY 마이너스니까 PX, PY는 사라져 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S, PY. 그래서 S, PX 마이너스 PY가 되겠죠. 분모는 물론 플러스예요. 다 가격이니까요. 분모는 물론 플러스야. 그런데 분자를 보니까 이거는 무슨 자동차? 저가 자동차. 싼 거. 얘는 고가 자동차. 비싼 거. 앞에 마이너스니까 이 전체 값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이 돼버려요. 이게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결정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요 현지 시장 가격에서 한국의 요 시장 가격을 뺐더니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뭐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만 써봅시다. 얘보다 얘가 더 크다는 거지. 마이너스 값이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PY분의 PX보다 요렇게 PY 플러스 S, PX 플러스 S 얘가 더 크다. 그 말은 상대적으로 얘가 지금 수송비를 붙였더니
현지 미국 시장 가격보다 미국보다 혹은 일본보다 한국의 시장이 상대적으로 XJ의 상대 가격이 비싸진 거죠. 그 말은 YJ의 상대 가격이 떨어진 거야. 뭐가 떨어진 거라고? YJ의 상대 가격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YJ가 더 저렴해졌어. 미국 시장보다. 운송비를 붙였더니 소비자는 더 저렴해진 거를 더 많이 쓰고 비싸진 걸 적게 쓰는 게 대체 효과다.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YJ가 더 많이 굴러다닌다. 이게 대체 효과다. 대체 효과다. 자, 이거를 그래프로 좀 확인을 해보면 XJ, YJ 두 제와 평면인데요. XJ가 저가 자동차네요. YJ가 고가 자동차네. 최초의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여기는 뭐예요? 절편값이 PX분의 M이지. 이건 절편값이요. PY분의 M이죠. 요 PY에다가 S를 붙이면 이게 뭐니까 PX분의 M이고요. 요게 PY분의 M이야. 절편값이. 분모에다가 PX에다 S를 붙이면 당연히 절편값은 떨어지니까 안쪽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여기다 PY에다 S를 붙여도 안쪽으로 들어올 거야. 그런데 뭐가 더 많이 들어온다고? 뭐가 더 상대적으로 비싸졌어요? 뭐가 비싸졌어? XJ. XJ가 더 비싸졌어. 그러니까 훨씬 더 XJ가 안으로 들어올 거야. Y는 조금만 들어오고.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요게 뭐가 돼? PX 플러스 S분의 M이 되겠어요. 여기는 PY 플러스 S분의 M이 될 거야. 요런 식으로. 얘는 조금 들어오고 얘는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안쪽으로. 대체 효과를 찾으려면 뭐를 가지고 보상을 해? 변화 이후의 가격선을 가지고 변화 이전의 소비점까지 돌리면 슬러츠키, 변화 이전의 무차별성까지 돌리면 힉스. 이랬어요? 변화 이후의 예산선이 뭐야? 이거죠. 최초의 예산선이고 변화 이후의 예산선. 수송 전에 현지에서 가격, 우리나라에서 가격, 변화 이후 가격. 이걸로 뭘 돌려? 최초의 소비점을 잡아두고 돌려. 잡아주고. 그래서 한 점을 찍고 여기까지 돌리면 슬러츠키. 자, 여기 돌렸어 이렇게. 그거보다 안쪽에 떨어지도록 이렇게 안쪽에 떨어지도록 보상을 하면 여기 힉스식의 보상이 돼. 이렇게 선택점을 한 점 찍고요. 이렇게 선택점 한 점 찍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게 가까이 좀 그리면 여기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아도 돼요, 사실은. 가까이 그리면 요. 그래서 이게 대체 효과를 반영한 선택점이야. 다시 말하면 대체 효과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면서 어때요? 요 저가 자동차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고 고가 자동차를 적게 소비하던 애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뭐를요? 저가 자동차 소비를 줄이고 고가 자동차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대체 효과라고. 대체 효과. 두 번째는 소득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수송비가 들으니까 전반적으로 실제 소득이 떨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올 텐데 어떻게 안쪽으로 들어와? 얘에서 이런 점으로 안쪽으로 이런 점 찍어도 되겠습니다. 이런 점으로 들어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점선과 원점을 연결한 나란하도록 이렇게
요게 인컴 컨섬션 커브야. 선택점이 어디야 돼? 여기야 돼. 그래서 최초의 효용 수준, 그 다음에 새로운 효용 수준. 원래 A점에서 최초의 나중에 요 대체 효과를 반영한 선택점에서 훨씬 더 뭐를 많이 소비를 해요? 고가 자동차를 많이 소비를 해. 소득 효과는 없어. 소득 효과에 따른 소비 비율은 없어. 인컴 컨섬션이 원점에 반직선이기 때문에. 물론 그거를 뭐 소득 이 ICC가 직선이다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IC가 직선이 꼭 직선이 꼭 원점의 반직선이라는 게 직선이냐? 그냥 수직선에 직선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소비 비율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소득 효과에서 소비 비율이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문제 취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 효과를 찾으라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 그래서 대체 효과 여러분 보상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기초라는 거예요. 대충 그래프 그려가지고 무차별하게 돌린다. 뭐 이게 그릴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방향으로 간다 정확하게 그리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소비자 선택 이론의 응용 파트에서 세 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는 노동 공급에 관한 결정, 두 번째는 사회복지제도, 현금 보조, 가격 보조, 현물 보조 이런 것들이 있었고 1순환에는 뭘 해야 되냐면 조세 리베이트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조세 리베이트.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데 몇 군데를 체크를 하면서 잠깐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또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비자 선택 이론의 응용 파트에 141페이지 141페이지 교과서 노동 공급에 관한 결정인데 여기 뭐 거의 일반론밖에 없는데요. 일단은 노동 공급에 관한 결정에 땡땡 하고요.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이렇게 적어놔.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그리고 거기다가 여가 소득 평면 거시경제학에서 우리가 다 하고 왔으니까 훨씬 더 이거는 여기 단순합니다. 여기 미시 쪽은 훨씬 단순해. 물론 이제 우리가 거시에서 안 하는 효용함수 이런 것들을 더 넣게 되니까 좀 복잡해 보이지.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몇 가지 여러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한 3번인가? 4번인가?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노동 공급에 관한 거죠. 노동 공급, 여가 소비, 소득 평면, 여가 소득 평면. 먼저 노동 공급자의 행동은 생산물 시장에서 소비자의 행동 원리와 똑같다. 그래서 소비자, 노동 공급자, 노동 공급자입니다. 노동 공급자 이렇게 쓰세요. 소비자 공급자 이렇게 하지 말고 노동 공급자의 최적화. 노동 공급자의 최적화. 노동 맥시마이즈 유틸리티. 요거는 어디로부터 온다? 효용이 레저하고 소득으로부터 온다. 그것에서 다 했으니까요. 좀 다른 부분만 좀 볼게요. 레저하고 소득으로부터 온다.
제약이 있는데요. 어떤 제약이 있냐면 소득 제약, 인컴이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시간당 임금률에다가 총 노동시간을 곱하면 되겠죠. 총 노동시간을. 총 노동시간은 전체 쓸 수 있는 총 가용시간으로부터 총 가용시간에서 놀고 여가 소비하고 남은 것 H 빼겠습니다. 1기, 2기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총 가용시간에서 여가 소비하고 남은 것은 노동공급시간이고 노동공급시간에서 임금률을 곱하면 근로소득이고요. 근로소득. 자, 여가소비 소득평면에 이건 뭐 다 했으니까 간단하게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임금률이 낮은 상태에서 임금률이 높아진다. 총 가용시간 여기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고 최초의 예산선 그리고 새로운 예산선일 거고 변화 이후의 예산선을 변화 이전에 무차별선 잡아두고 되돌렸다. 보상을 여기 슬러츠키 X식의 보상은 안쪽에 떨어진다. 그래서 선택점을 연결을 해서 두 점을 연결하면 이게 대체효과를 반영하는 선택점들이다. 최초의 A점, 이런 점, B점, 대체효과를 반영한 선택점을 각각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 소득효과는 적다. 대체효과보다 여기를 점선을 쭉 끌어내리면 여기가 뭐고요? 대체효과. 여기는 소득효과. 이렇게 그래서 임금률이 상승하게 되면 대체 효과는 여가 소비의 레저의 기회비용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고 기회비용 상승이 여가 소비를 줄이고 레이버 서플라이 노동 공급을 늘린다. 플러스 소득 효과는 여가가 반드시 써야 돼요. 여가가 정상제라는 가정하에서 정상제라는 것은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그 재화, 해당 재화 소비량을 늘리는 재화를 정상제라고 그러고 이 정상제라는 가정하에서 임금이 상승하면 똑같은 내가 근로 8시간 해도 더 많은 실질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서 플러스의 실질 소득 효과가 나타나고 이 플러스의 양의 실질 소득 효과가 나타나고 이 양의 실질 소득 효과는 여가가 정상제이기 때문에 여가를 늘리는 방향으로 그리고 레이버 서플라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실질 소득 효과가 나타나고 일반적으로는 대체 효과는 노동 공급을 늘리고 소득 효과는 노동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임금 상승의 대체 효과하고 소득 효과의 크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크다라고 가정을 하면 임금 상승의 경우 노동 공급은 늘리게 된다. 레이버 서플라이는 늘리게 된다. 만약에 소득 효과가 더 크다라고 한다면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 공급은 줄게 된다. 이렇게 만약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같다고 하면 이게 같다고 하면 레이버 서플라이는 불변이다. 임금이 아무리 변해봐야 노동 공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미시경제학에서는 어느 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요 세 가지의 가정을 둬야 됩니다. 대체 효과가 더 큰 경우, 소득 효과가 더 큰 경우,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같은 경우. 우리는 거시경제학에서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다라고 해서 그냥 우상향하는 노동공급 곡선을 상정했었는데 미시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여기가 지금 총 가용 시간인데 총 가용 시간 전부 다 놀아버린 점이다. 이거. 전부 다 놀아버렸어. 그러니까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로 갔는데 이건 어떤 가정을 뒀기 때문에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근로소득이 아니고 비근로소득이 존재한다면 비근로 여기가 추가로 비근로소득이 존재할 수 있다. 이 비근로소득이 존재한다면 예산선만 바깥으로 한번 보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가소비 소득평면에 최초에 뭐가 없을 때 근로소득만 존재하고 비근로소득이 전혀 없을 때는 이런 형태의 우하행하는 선형 직선이었어요. 근데 전부 다 놀아버려도 내가 전부 다 놀아버려도 근로소득 말고 비근로소득이 존재한다면 요 크기만큼 비근로소득이 존재한다면 예산선이 평행하게 바깥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바깥쪽으로. 그렇다면 자, 잘 들으세요. 최초의 소비 선택점이 예를 들어서 이런 한 점이야. 최초의 소비 선택점이 예를 들어서 이런 한 점이야. 그러면 A점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여가 소비는 요만큼 하는 것이고 노동 공급을 통해서 소득은 얼마만큼 벌어들이고 있는 것이고 M스타만큼 소득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은 뭐고? 요만큼은 뭐? 여가 소비. 총 가용 시간에서 요만큼은 뭐? 노동 공급. 이 노동 공급을 레이버 서플라이, 이 노동 공급을 통해서 소득은 얼마만큼? 요만큼 벌어들이고 있다고 지금 M스타만큼. 응? 그런데 근로소득 이외에 비근로소득이 존재한다면 예전에는 근로소득밖에 없었어. 그런데 일을 안 해도 소득이 새로 생기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실업자에 대해서 실업보험 프로그램이 확충이 됐다. 예전에는 하나도 안 주다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새로 그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면 놀아도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소득이 생겨. 바깥으로 갈 텐데 이렇게 이런 점을 선택 가능합니다. 요 B점으로 가면 물론 효용도 증가할 거고요.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요거야. 놀아도 소득이 생기면 비근로 소득이 생기면 여가 소비가 예전보다 더 늘고 노동 공급은 어떤다는 거예요? 줄어버린다는 거죠. 노동 공급은 줄어버려. 그러니까 비근로 소득은 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중에 요 가격선이 변했어 안 변했어요? 요 예산선의 요 가격선이 기울기가 전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만 바깥으로 그냥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대체 효과는 없고 뭐만 있는 거야? 요 소득 효과만 있는 거지. 그래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서 여가 소비를 늘리고 노동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간다. 한 방향으로만. 비근로 소득이 존재는. 자, 요런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효용함수를 상정하게 되면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좀 보시면 효용함수, 각각의 효용함수
노동 공급 곡선의 형태. 효용함수에 대해서 노동 공급 곡선의 형태가 어떻게 달라질 건지 좀 확인을 해보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계속 해왔던 레온티에프형 효용함수를 먼저 예로 들면 미니멈, 여기는 재화가 뭐죠 지금? XY가 아니라 뭐지? 재화가? 여가소비, 소득, 이런 형태의 효용함수다. 그러면 M 어떤 평면에? L 평면에 최초의 예산선은 임금률 상승의 경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생겼다 합시다. 최초의 예산선, 새로운 예산선. 이게 최초의 예산선. 임금 상승 이후의 예산선. 응? 이거 뭐라고? 임금 상승 이후. 새로운 예산선. 새로운 예산선. 자, 요거와 두 개가 여가 소비와 소득 규모가 같으면 아무거나 선택이 될 거니까 첨점의 궤적은 요 M equal L이 될 것이고요. 45도의 반직선일 거다. 45도. 최초의 선택점에서는 L자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새로운 선택점에서는 L자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보상을 하자. 대체효과 찾으려고. 변화 이후의 가격선을 변화 이전의 무차익선 잡아두고 되돌렸다. 이렇게. 이런 점으로 최초의 A점과 어떤 점이 대체효과를 반영한 선택점 B점이 변화가 없고 이런 점은 C점이 되겠다. 그 말은 여기서 최초의 여가 소비가 L0인데 그리고 여기는 L1이라고 했을 때 이게 전부 다 소득 효과를 의미하고 전부 다 소득 효과를 의미하고 요 가격 효과가 소득 효과만 있고 대체 효과는 전혀 없는 소득 효과가 존재하고 대체 효과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런 식의 효용함수의 특징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 임금 상승의 예효과만 나타나고 임금 상승의 대체 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임금이 상승하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서 여가 소비를 늘리고 노동 공급은 주는 다시 말하면 여기 보니까 여가가 늘거나 여가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임금 상승의 경우는 여가 소비가 플러스 노동 공급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결과적으로 대체 효과 소득 효과가 필요한 게 아니라 소득 효과밖에 없대요.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요 임금과 고용률, 고용량 평면의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가 되겠다. 자, 뭐 이거보다는 이제 작년에 외교원에 2015년 외교원에서는 콥더글라스 효용함수가 나왔는데요. 효용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물론 효용함수가 여가소비와 소득 경우에 원래는 뭐 이거 엄밀하게 쓰면 A, L의 알파, 뭐 M의 베타 뭐 이렇게 써야 되지만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봐도 되고 A, L의 알파, M의 베타. 이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다. 뭐 단순한 형태는 L, M 이렇게. 효용함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요 그래프를 그리기가 조금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최초의 예산선을 이렇게 완만하게 예산선 하나 그리고요. 새로운 예산선이 가파르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똑같이 얘를 임금률이 상승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가파르게 나타난다. 이게 최초의 예산선이고요. 최초의 예산선 그리고 새로운 예산선인데 이 새로운 예산선 임금률이 상승의 효과. 최초의 예산선. 최초의 예산선. 자, 그러면 이 변화 이후에 예산선을 변화 이전의 무차별선 원점에 볼록하게 곱덕을 놨으니까 이 변화 이후 예산선을 얘를 이렇게 되돌릴 텐데 선택점을 하나 찍고 되돌려야 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콥더글라스는 PCC와 ICC가 정확하게 궤적을 가진다는 거예요. 궤적을 가져. PCC는 수직이나 수평이고 왜 갑자기 PCC 얘기를 해? 지금 여기가 뭐 여가소비 소득평면인데 뭐가 변했어요? 임금률은 노동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변하게 되면 항상 가격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가격 효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소비 선택점의 궤적이 PCC고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 중에 소득 효과는 ICC의 궤적을 가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점을 아무 데나 막 찍어버려서는 안 되고 ICC가 요 특정한 궤적을 가지면서 움직인다. 인컴 컨섬션 커브가 특정한 궤적을 가지면서 움직여.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최종 선택점이라고 한다면요. 잘 들으세요. 요게 새로운 예산선상의 최종 선택점이라 한다면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 예산선이 나란해야 요 ICC가 결정될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기에서 수직의 점선을 끌어내렸을 때 최초의 선택점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야. 왜? PCC가 요 수직의 궤적을 가질 거니까. 여기에 프라이스 컨섬션 커브가 이 수직의 궤적을 갖는다. 그래서 이제 대체 효과를 찾아보면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해야 할 게 양이 지금 많습니다. 한번 들었고 저거 특이하네 이러고 지나면 다음번에도 특이하고 그 다음번에도 매번 특이해. 자, 요 예산선을 가지고 되돌린다 그랬죠. 되돌리는데 여기까지 되돌리면 슬러츠키라고 그랬어요. 안쪽으로 되돌리는데 자 보세요. 여기까지 되돌려버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고 그 사이에 얘하고 얘 사이에까지 되돌려야 돼. 이렇게 요 사이를 지나도록 되돌린다. 이렇게. 그래야 요런 점과 요런 점을 연결해서 무차별 곡선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지나버리면 하나의 예산선에서 두 점에서 만날 수는 없어.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요 점을 지나도록 하는 그림입니다. 작년에 외교원에 이게 나와가지고 학생들이 점수가 저조했단 말이죠. 이것만 물어본 게 아니라 몇 가지를 물었어. 여가 소비 함수, 노동 공급 함수, 항상 인접 시험에서 나오면 그 다음 시험에 또 나옵니다.
물론 비근로 소득도 다 물어봤고. 자, 여기 보니까, 자, 잘 들으세요.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면 이게 최초의 선택점이고요. 최초의 선택점 A점이야. 대체효과를 반영한 선택점이 B점이야. 그리고 소득효과까지 다 반영한 선택점이 C점이야. 그러면 A에서 B로 갔는데 이게 무슨 효과? 대체효과. B에서 C로 갔는데 이게 무슨 효과? 소득효과. 정확하게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같습니다. 왜 같아? 증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리지 않으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따라서 그리지 않으면 거의 틀리게 돼 있어. 이 ICC, BCC를 생각하지 않고 그리면 100% 틀립니다. 이렇게 그려야만이 이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크기가 같아. 자, 그러면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에서는 뭐하고 뭐가 같다고?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같다고 하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건데, 임금률이 상승했을 때 대체효과하고 소득효과가 같다고 한다면 임금 상승 시 대체효과는 노동 공급을 늘리고 임금 상승의 소득효과는 노동 공급을 줄이는데 얘하고 얘가 같다고 한다면 임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빨간색 노동 공급은 변화가 없다. 그래서 임금이 상승에도 불구하고 노동 공급은 전혀 변화가 없는 노동 공급 구조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 증명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은 알아야 될 건 뭐야? 증명하기 전에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같다. 그래서 노동공급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여가 소비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결론을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maximize utility야. 근데 효용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물론 여가 소비와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효용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요거 그냥 A를 빼버리겠습니다. 뭐 넣어도 상관없는데 그냥 넣을까 그냥. A, L의 알파승, 뭐 M의 베타승, 요런 형태로 효용함수가 생겼어. 이 여가 소비와 소득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효용이 높겠죠. 항상 제약이 있어. 서브젝트 투 어떤 제약이 있어요? 근로소득의 제약이 있어. M equal W 총 가용 시간에서 여가 소비를 빼고 난 게 노동 공급이야. 이게 제약식이에요. 요 효용함수는 미분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일개 first order condition, 일개 미분 조건은 MRS,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하고, 이 수평축은 뭔가요? 여가 소비. 수직축은 뭐예요? M이죠? 그래서 요 MRS, LM equal 요게 무차별선의 접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고요. 요 예산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뭔가요? 수직축, 요거 수평축,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W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거의 혈뜻치. 요게 first order condition이다. 요게 일개 조건의 첫 번째 조건식이라 그랬죠? 요게 어디도 있어야 된다고? 예산선상에도 있어야 된다. 예산선상에도. 그래서 두 번째 식은 요 예산선 M equal W H 마이너스 L, 요 두 번째 식, 요 두 식을 동시에 충족을 시켜야 된다 이거지. 자, 그렇다면 이 MRS를 한번 구해봅시다. MRS는 뭐야? 일식에 MRS ULM은 MU 뭐 분해요?
MRS XY일 때 MU Y분의 MU X잖아. 그러니까 MU N분의 MU N분의 MU L이지. 이퀄 M으로 미분하면 요 M으로 미분하면 베타가 앞으로 튀어나오고요. L로 미분하면 알파가 앞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굳이 해봐야 돼? 아니면 안 해봐도 그냥 나와. MRS는 뭐분의 뭐? 베타분의 알파. 요 베타분의 알파. 여기가 M으로 미분하니까 베타가 앞으로 튀어나와서 베타 마이너스 1이죠. 뭐의 베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M은 어디에 하나 남지? 분자에 남지. 여기가 L이고, 요게 MRS야. 요거하고 뭐가 같아? W 같아. 두 번째는 요 M을 가지고 정리를 한 번만 하게 되면 요 1'을 다시 한 번만 M으로 정리하면 M은 어떻게 되냐면요. M은 여기가 지금 알파분의 베타로 나눠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LM은 곱으로 갈 것이고, 그래서 알파분의 베타로, 여기가 지금 베타분의 알파니까 알파분의 베타가 될 것이고, 여기가 LM이 되겠습니다.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니까 결과적으로 1'식하고 2식하고 이거를 연립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여기가 지금 M 이퀄 알파분의 베타, 그리고 여가소비 소득 요거하고 얘가 같이 W H L 요렇게 같겠을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LM이야 뭐야? 어디서 나왔어? LW지. 갑자기 LM이야. 여기가 잘못됐네. LW. 자, 그러면 요 W하고 W가 소거가 될 것이고요. L이 여기로 넘어가면 1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 L이 되고 이퀄 H가 되고, 최종적으로 L이라는 것은 여가소비 함수인데요. 어떻게 생겼어? 1 플러스 알파분의 베타 그리고 총 가용시간 H. 이게 여가소비 함수야. 요 여가소비 함수인데, 이 여가소비 함수에 어떤 변수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 임금이라는 변수가 전혀 들어있질 않아. 그러면 임금이 아무리 여기처럼 임금이 아무리 변해도 여가소비가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최초 여가소비가 변한다는 게 안 변하는 게 안 변해. 왜 안 변하는데? 대체 효과도 있는데. 소득 효과가 크게 같으니까. 그래서 W가 아무리 변해도 여가소비가 변하지 않고, 따라서 노동 공급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크게 같도록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노동 공급선 이렇게 그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언제 곱덕을 할 수 있을 때. 계속 이제 이걸 강조를 했는데, 물론 여기 핸드북이 지금 몇 년 전에 나온 거야. 거기에 각주에 다 증명을 해놨어. 작년에 사야 이제 나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효용함수를 주고 레온TF냐
곱덕을 놨으냐 아니면 준선형이냐 아까 우리 다 해봤어.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할 것인데 조금 어렵죠. 이걸 여러분 이걸 증명을 할 필요는 없어. 증명할 필요는 없어. 결론을 알아두시라고 일단 일순환 수준에서는 노동 공급에 관한 결정을 그렇게 받고요. 143페이지 보면 143페이지 교과서 두 번째 단락에 거기다 별표해 놓고 임금률 상승이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거기 대체 효과도 있고요. 밑에 소득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 단락에 그래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크냐 작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죠.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했고요. 방금 두 번째 사회복지제도가 나왔는데 사회복지제도에 거기 현금보조 밑줄 두 번째 현물보조 밑줄 이게 현금 보조는 소득보조고요. 소득 그 다음에 현물보조 가격보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46페이지 보면 현금과 현물을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147페이지 보면 현금과 가격을 보조한 가격 보조 비교 이것도 뭐 예비순환에서 다 했어. 전부 다 했는데 확인만 좀 할 거고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할 것은 149페이지에 조세와 소득 보조를 합친 효과 이게 조세 리베이트라는 것입니다. 조세 리베이트 149페이지 거기다 별표를 하고 그래서 요거를 지금 보겠습니다. 칠 때가 안 됐죠? 아무 얘기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10분 쉬겠습니다.